11월 29일 DMQA 오픈 세미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및 Self-Training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제 이름은 김지현이고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김성봉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 5학기 차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고 오늘 진행할 세미나의 주제도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세미나를 듣고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컨택트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굉장히 간략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훈련 데이터에서 X와 Y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즉 레이블된 데이터셋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레이블된 데이터셋으로부터 X에서 Y를 X가 주어졌을 때 이를 Y로 잘 매핑시킬 수 있는 펑션, 즉 딥러닝 모델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 지도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 레이블된 데이터셋이 저희는 어떤 P라는 분포에서 추출된 데이터셋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데이터셋은 특정 분포를 따르고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소스, 일종의 자원이 된다고 하여서 소스 도메인이라는 용어로 요 훈련 데이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잘 소스 도메인을 통해서 잘 훈련된 모델을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얼마나 모델이 잘 예측을 한 번도 학습에서 본 적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가 테스트 시에 사용하는 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기존의 훈련 데이터셋에 이 소스 도메인이 P라는 분포에서 추출된 데이터였다면 이번에 테스트에서 사용될 데이터셋은 Q라는 분포에서 추출된 그런 데이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X 데이터의 어떤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P와 Q로 다른 경우에는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시프트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프트 중에서도 커버리어트 시프트라는 용어로 요 데이터셋 간의 그 차이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커버리어트 시프트가 일어난 경우에는 모델이 학습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포의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예측 성능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때 만약 우리가 요 Q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레이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일반적인 트랜스퍼 러닝처럼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이겠죠. 근데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레이블 데이터로 수집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높은 방법론이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라는 알고리즘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수집이 쉬운 요 언레이블 데이터, X 데이터만을 활용을 해서 모델이 Q라는 분포에 대해서도 잘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어떤 학습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보았을 때 예측해야 되는 Y 클래스 정보는 동일한데 이렇게 X 데이터의 분포가 좀 다른 케이스, 즉 코버레이트 시프트가 일어난 케이스이니 요 이 P라는 분포와 Q라는 분포의 X 데이터를 가져와서 두 분포 간의 차이를 정량화해서 재고, 그다음에 이걸 직접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모델이 이런 Q라는 학습 시에는 이제 비록 우리가 X에서 Y를 매핑해주는 요 레이블링 펑션은 P를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그것이 Q라는 분포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메소드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은 이 분포 차이를 어떻게 정량화해서 최소화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 이제 텀은 요 P라는 분포, 그러니까 empirical distribution을 뜻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스 도메인에 대한 그 지도 학습을 수행을 해서 기본적으로 X에서 Y를 매핑할 수 있는 펑션을 만들고, 그리고 Q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요 P와 Q 사이의 분포 차이를 잘 재서 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론,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이 부분에 관해서 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론 2000년대 초반에 이론적으로 요 디스턴스가 어떻게 정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최근 딥러닝 모델은 이런 디스턴스를 어떻게 최적화시키는지, 그런 개괄적인 내용들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 올해 3월에 한번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기본적인 골자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세미나를 참고하셔서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디스턴스를 직접적으로 재서 잘 최적화시키는 방법론들 뿐만 아니라 준지도 학습에서 제한됐던 셀프 트레이닝 내지는 뭐 수도 레이블링 테크닉을 이용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진행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팅 자체가 준지도 학습처럼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가 동시에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참여하는 그런 프로블럼 세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런 셀프 트레이닝 테크닉을 잘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분포 간의 차이를 재지 않아도 이렇게 언레이블 데이터 타겟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진짜 성능을 잘 내야 되는 목표가 되는 대상 데이터셋, 요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언레이블 샘플을 가지고 수도 레이블링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굉장히 유명한 픽스 매치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수도 레이블을 뽑아서 요 타겟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델이 학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델을 훈련시키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모델이 타겟 도메인에 적응을 해서 충분히 요 Q라는 분포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는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 셀프 트레이닝 테크닉을 이용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의 핵심 골자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적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될 텐데요. 앞서서 보았던 디스턴스 메저가 이제는 수도 레이블링 텀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타겟에 대해서 의사 레이블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모델이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여서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아이디어에 기반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요 계열의 방법론의 어떤 주요 핵심 중 하나는 그러면 이 수도 레이블링을 어떻게 해서 잘 모델을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모델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인가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셀프 트레이닝 계열의 방법론을 차용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들의 좀 한계점 중 하나는 우리가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즉 준지도 학습에서도 항상 어려움을 겪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수도 레이블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거리를 아직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도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경우에는 이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의 분포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게 분포가 동일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수도 레이블을 뽑는 것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제한되고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분포가 다른 상황에서는 정확한 수도 레이블을 뽑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챌린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도메인 어댑테이션 데이터셋이라고 하여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있어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소스와 타겟이 신테틱과 리얼로 각각 이미 정해진 그런 데이터셋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소스를 가지고 일단 모델을 지도학습 시키는 그런 로스 텀을 하나 만들게 되겠고, 타겟에 대해서는 셀프 트레이닝을 해서 모델이 점차적으로 타겟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은 어떤 것을 이용할 것인가를 했을 때 저는 가장 보편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픽스 매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한번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타겟 도메인별로 컨피던스 값들을 클래스별로 다 찍어보았습니다. 총 12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컨피던스 값을 쭉 로깅한 이유는 픽스 매치라는 알고리즘이 수도 레이블링을 할 때 있어서
프레딕션의 컨피던스 값을 기준으로 수도 레이블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쭉 찍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클래스와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모델이 자신감을 가지고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픽스 매치 알고리즘을 이용했을 때 컨피던스 값이 좀 낮아져서 적절한 수도 레이블을 생성해내기 어렵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학습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해당 클래스에 대해서는 예측이 잘 수행되지 않을 문제점들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컨피던스가 올라가는 샘플에 대해서만큼은 수도 레이블링을 잘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수도 레이블을 잘 뽑아냈다면 요런 클래스, 즉 나이프라는 어떤 클래스를 가지는 샘플에 대해서는 좋은 수도 레이블을 잘 뽑아내서 학습을 잘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요 클래스에 대해서만큼은 소스와 타겟의 분포가 다를지언정 좋게 잘 예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셀프 트레이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직접 그렇다면 요 클래스가 수도 레이블을 잘 뽑아냈을 텐데 어큐러시는 어떠할까라고 확인을 해보았더니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거의 정확도가 0에 수렴하는 굉장히 문제적인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노이즈한 수도 레이블이 굉장히 많이 뽑혔다. 그러니까 잘못된 수도 레이블이 뽑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잘못된 예측을 하이 컨피던스, 즉 굉장히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모델이 예측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한 단어로 쉽게 말하면 이제 miscalibrated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캘리브레이션이라 모델이 잘 캘리브레이션 되었다라는 것은 이 컨피던스와 어큐러시가 일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에서는 두 지표가 일치하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기존의 셀프 트레이닝 테크닉을 활용하는 그런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식이 이런 타번 컨피던스 소프트맥스 컨피던스나 프레딕티브 엔트로피를 가지고 수도 레이블링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커버레이트 시프트가 이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서치 컨피던스 메저가 굉장히 믿을 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도 레이블을 뽑는 기준으로서 믿을 수가 없다. 더 이상은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비단 한 클래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개 모든 클래스에 대한 어큐러시를 다 찍어보았을 때에도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크게 내려가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들의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로 예측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요 12개 클래스 중에서 절반에 가까이의 클래스들이 굉장히 큰 하락폭으로 어큐러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최소 35%에서 크게는 한 80%까지 거진 어큐러시가 0에 수렴할 때까지 이제 수도 레이블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런 클래스들은 사실 아예 예측이 되지 않고 다른 클래스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실험 결과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2번이라고 레퍼런스를 달아놓은 선행 연구에서는 실제로 이런 문제 현상을 명시적으로 짚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보면 요 IID일 때 상황과 코베리어트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상황을 비교해서 이 타겟의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 레이블 디스트리뷰션과 수도 레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비교하는 이런 바 차트를 그려놨는데요. 요 IID라는 상황은 우리가 커버리지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고 트레인과 테스트, 즉 소스와 타겟 도메인의 분포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분포에서 우리가 수도 레이블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실제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하는 수준으로 수도 레이블링이 뽑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X에 대한 시프트가 일어난 경우에는 우리가 제 왼쪽에서 확인했었던 바와 같이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만 예측값이 몰리고 어떤 클래스는 거의 예측이 수행되지 않는 문제적인 현상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경우를 논문에서는 이 수도 레이블들이 several classes에 바이어스되었다. 굉장히 편향되게 수도 레이블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커버레이트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스토어 레이블링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진짜 실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 연구들의 어떤 핵심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연구 목적은 reliable한 스토어 레이블, 즉 믿을 만한 스토어 레이블을 만들자. 그렇게 함으로써 타겟 도메인에 대한 에러를 잘 줄여나가자라는 공통적인 연구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을 제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21년부터 23년까지 여러 가지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해당 6가지, 보여지는 6가지 방법론들을 좀 열심히 읽은 6가지 방법론들을 이렇게 추려보았고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6개를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9연까지 제가 직접 진행을 해서 세밀하게 파악했던 3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도순으로 2021년 ICCV에서 제안되었던 센츄리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조지아텍에서 수행되었던 연구입니다. 이 센트리라는 연구의 연구 동기는 앞서서 계속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셀프 트레이닝을 가지고 테크닉을 가지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싶은데 기존의 탑업 소프트맥스 컨피던스 등을 이용하는 아주 티피컬한 셀프 트레이닝 방식의 계열의 그런 메소드들은 노이즈와 수도 레이블들을 많이 뽑아낼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다른 예측값을 뽑아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수도 레이블들이 학습이 진행되면서 점점 축적되고 에러가들이 어큐뮬레이션 되어서 어큐러시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문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수도 레이블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센트리에서는 어떻게 이 타겟 인스턴스에 대한 예측값은 믿을만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센트리의 저자들은 우리의 방법론, 즉, Selective Entropy Optimization via Commit Consistency라는 어떤 방법론을 이용하면, Reliable Target Instance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조합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컨시스턴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측에 대한 일관성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여서 릴라이어블한 타겟 인스턴스를 우리가 선별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레딕티브 컨시스턴트가 무엇인지를 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준지도학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이나 어떤 셀프 트레이닝 계열의 메소드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선행 연구를 찾아서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predictive consistency라는 말만 들으셔도 어떻게 예측값을 좀 우리 릴라이블한 수도 레이블을 판별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감이 잡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에 대한 일관성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오리지널 데이터셋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볼 수 있는 이 프레딕션 값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프레딕션 값이 정말 믿을만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 번 어그멘테이션을 한번 시켜봅니다. 그래서 총 n번 어그멘테이션을 시켰을 때 프레딕션 값도 그에 상응하게 n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n개의 프레딕션이 과연 이 예측 값에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consistency checker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 프레딕션 값과 비교를 하였을 때 어그멘테이션, 즉 원본 X의 perturbation을 좀 가한다 하더라도 예측이 정말 일관되는지를 평가를 하고 만약에 일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측값은 샘플이 좀 변형된다 하더라도 예측이 일관적이네. 그렇다면 이 샘플에 대한 예측값이 믿을만 하겠다라고 해서 엔트로피 미니메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X에 대해서 조금만 perturbation이 가해져도 모델이 예측력이 조금 달라지네. 그렇다면 요 프레딕션 값은 믿을 수 없어라고 판단을 하여서 해당 인컨시스턴트하다고 판단한 샘플에 대해서는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제이션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센츄리라는 알고리즘은 그렇기 때문에 요 셀렉티브 인트로피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말이 붙게 되었고요. 요 방식이 사실은 센츄리라는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은 여기서 끝났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에 제안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이제 메소드들을 제안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센트리 논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거리들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우려사항 중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이런 예측 일관성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샘플을 뽑아내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컨시스턴트한 샘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인컨시스턴트한 샘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는 이전에 노이즈 수도 레이블들이 많이 뽑히는 것을 많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샘플들이 더 많이 뽑힐 것 같은데, 그럼 학습에 참여하는 그 수도 레이블의 개수가 굉장히 적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사항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뭐 나이프라는 클래스를 예측한다고 하였을 때, 그 나이프의 전체적인 모양새가 나온 샘플들은 변형을 좀 가하더라도 나이프라고 예측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일부분만 잘려져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 레이블을 뽑기가 어렵고, 또 조금 변형되면 다른 클래스로 예측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컨시스턴트하다고 모델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수도 레이블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샘플의 개수가 극히 적어지면 모델의 어떤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사항을 지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려사항 역시도 첫 번째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주황색 영역으로 칠해진 이런 인컨시스턴트하다고 판단한 영역들에 대해서 엔트로피 맥시미제이션을 바로 해버리면 앞서서 보았던 것과 같이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만 되게 예측을 잘하고, 이런 클래스들은 잘 학습에 참여하지 못해서 막 학습을 잘 못하게 되는 어떤 학습이 굉장히 예측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했을 때는 얘네들은 수도 레이블로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첫 번째 컨설과 연결이 되어서 large percentage of target instances가 학습에 차학습 참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센트리 저자들도 이런 우려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런 이런 우려사항들을 너희들이 가지는 것을 우리가 모두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런 우려사항들이 Adaptive Selection via Augmentation Invariance Regularization 이라는 특정 테크닉을 이용한다면 이런 우려사항들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방법론이 무엇이길래 앞선 우려사항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일까요? 보면 요 센트리가 학습할 때 있어서 요 로스 자체는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미니미제이션하고 맥시마이제이션하는 로스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때 원본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지지고 볶는 것이 아니라 어그멘테이션 된 샘플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습 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이 특이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원본에 대해서 이렇게 n번, 여기선 총 3번 어그멘테이션을 하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요 3개의 어그멘테이션 된 그 샘플의 예측값들이 원본 샘플과 비교했을 때, 컨시스턴트 할 때와 인컨시스턴트 할 때를 이렇게 두 가지를 이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이때 엔트로피를 미니미제이션 내지는 맥시미제이션을 하는 대상이 원본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컨시스턴트 했던 마지막 샘플, 그리고 인컨시스턴트 했던 마지막 샘플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 내지는 맥시미제이션을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할 테니, 오리지널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엔트로피를 막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엔트로피를 미니미제이션 내지는 맥시미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베네핏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버피팅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입력 데이터에 변형이 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델이 자신감 있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 놓는다, 로스텀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모델이 입력 데이터의 변형, 그러니까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에도 강건하게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형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예측이 잘 수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특정 분포에 좀 더 적합하게 학습이 되는, 과적합되게 학습을 하는 오버피팅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베네핏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베네핏과 좀 연결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변형에 좀 더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뽑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더 로버스트하고 어떤 도메인이든 전이 가능한 제너럴라이저블한 피처를 뽑아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로버스트하고 제너럴라이저블한 피처에 집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런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이나 맥시미제이션을 한다고 하여서 특정 샘플들만 계속해서 수도 레이블링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샘플들에 대해서 컨시스턴트하게 예측을 하는, 그러니까 요런 어그멘테이션을 하더라도 예측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 예측에 대한 일관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 이유는 모델이 어떤 입력 데이터에 대한 베리에이션 내지는 트랜스포메이션에 굉장히 강건한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컨시스턴트한 샘플은 내려가고 이 컨시스턴트한 샘플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한지가 저는 정말 궁금해서 이 배치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배치 내에서 이 컨시스턴트하다고 뽑힌 그 샘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직접 다 로깅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심트리 저자들이 정말 말한 대로 에폭이 50번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점점점 이 그 모델이 어그멘테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관된 예측을 하는 그 샘플의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고 일관되지 않은 그런 예측을 하는 그 샘플 비율이 더 내려가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이 그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렇게 잘 동작할 수 있구나. 이것이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점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센트리의 저자들은 이것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커버리트 시프트 상황에서 수도 레이블을 잘 뽑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센트리의 저자들은 요 레이블 시프트가 있는, 레이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코빌레트 시프트는 여기 왼쪽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시계 사진이 육안으로 봐도 분포가 서로 다를 때, 이 X에 대한 마지노 디스트리뷰션이 다를 때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 이 레이블 시프트의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에 대한 클래스가 3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클래스 1이 제일 많고, 소스에서는 3이 제일 적은 반면, 타겟에서는 클래스 1의 샘플 비율이 제일 작고, 3에 대한 샘플 비율이 제일 높다. 라고 한다면 이 레이블에 대한 실제 트루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는 레이블 시프트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이 코벨리어트 시프트와 레이블 시프트가 같이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일단 먼저 레이블 시프트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도 수도 레이블과 실제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모델이 그 예측을 할 때 있어서 더 그 샘플이 많은 메이저리티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예측을 하고 마이너리티에 대해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도 레이블을 잘 뽑지 못한다라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블 시프트만 있는 상황에서도 좋은 수도 레이블을 뽑기가 어려운데 커블리트 시프트까지 합쳐졌다면 더더욱이나 좋은 품질의 수도 레이블을 뽑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트리에서는 첫 번째로 수도 클래스 밸런싱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치 내에서 모든 클래스가 균일하게 샘플링 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9라고 하였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이 될 텐데 총 6개가 뽑혔다고 한다면 요 남은 3개에 대한 어떤 그 클래스 값들은 메이저리티 클래스의 샘플들이 다 채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그러지 말고 센트리에서는 이렇게 모든 클래스가 다 균일하게 동등한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뽑도록 하여서 이제 특정 클래스에 편향된 예측을 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어떤 테크닉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타겟 도메인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수도 레이블을 활용해서 요 클래스들을 좀 우리가 어프로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뿐만 아니라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는 저는 특히나 요 인포메이션 엔트로피 로스도 함께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인포메이션 엔트로피 로스는 사실 센트리에서 제한된 것은 아니고 이런 임밸런스 러닝을 할 때 있어서 좀 많이 이제 이용이 되는 로스 중 하나인데요. 해당 로스를 자세히 좀 텀을 살펴보면 이 빨간색 부분은 모델이 이제 타겟 샘플이 들어왔을 때 C라는 클래스로 예측할 확률이고 보라색 영역은 모델이 예측한 샘플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래서 최근 Q개 샘플을 확인했을 때 모델이 어떤 클래스로 이제 예측하고 있는지 그 예측 분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로스가 그럼 대체 특정 클래스로 예측이 치우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는 척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들어보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Q가 5개일 때, 그러니까 최근에 5개 예측이 일어난 그 샘플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그 예측 샘플이 1이 2개, 2가 2개, 3이 1개로 총 그러니까 거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가깝게 균일하게 예측이 수행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 해당 이 보라색 텀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에 가깝게 형성이 될 테고 그리고 어떤 특정 샘플에 대한 어떤 모델의 예측 확률 분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의 이제 로스 값은 마이너스 1.02가 될 텐데요. 근데 반대로 최근 5개 예측 값을 확인해 보았을 때 1에 대한 클래스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과도하게 학습을 하고 2나 3에 대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거의 예측을 수행하지 않는 스큐드 디스트리뷰션이 형성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이 로스 값은 마이너스 1.02가 나왔던 것과 비교해서 매우 큰 음수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휴게 샘플에 대한 모델 예측 분포가 이렇게 유니폼에 가까울수록 로스가 작아지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 마이너스가 붙는 상황에서는 로스를 일반적으로는 뭐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 절대값 자체가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값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센트리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목적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센트리라는 로스는 릴라이어블한 타겟 인스턴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예측에 대한 일관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판별을 했던 그런 로스였다라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렇게 그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이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도 다루기 위해서 클래스 밸런스 샘플링을 했다. 그리고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타겟 인포메이션 엔트로피 로스도 함께 적용을 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목적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학습이 되는 것은 아니라 요 센트리의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레이블드된 소스 도메인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요 소스 도메인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어댑테이션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들었던 우려사항 중 하나는 소스 도메인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으로 이미 사전 학습된 모델을 끌고 오게 된다면 사실 소스에 굉장히 과적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사실은 셀프 트레이닝, 소스로 학습된 모델로 타겟에 대한 예측 값을 가지고 이제 그 학습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소스 도메인의 영향력을 너무 과하게 받아버린 모델이 과연 잘 어댑테이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미나가 마무리될 시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 센트리를 직접 구현하고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점 중 하나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계점이라고 제가 소술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센트리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프레딕션이 있을 때 이제 어그멘테이션이 얼마나 예측이 일관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을 하고 스토레이블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기준점은 요 원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 예측값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잘못 학습을 수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요 프레딕션 값에 대해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미니미제이션을 하는데 그라운드 트루스와는 사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샘플은 사실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면 충분히 이 프레딕션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앞서서 센트리가 소스 도메인으로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내뱉고 어댑테이션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그런 초반의 이제 예측 결과는 사실 노이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요 센트리를 학습시키면서 타겟 도메인에 대한 타번 어큐러시를 쭉 로깅을 해보았을 때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크리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겟 도메인에 대한 정확도가 점점 평균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문제적인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reliable 수도 레이블을 만드는 기준이 여러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예측의 일관성에 대한 것인데, 이런 예측 일관성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예측의 정확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센트리라는 알고리즘이 과연 정말 정밀하고 명확한 수도 레이블링의 기준을 내세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점으로 남겨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센트리에 대한 한계점을 일부 개선시킨 연구가 바로 요 21년 동일 연도 뉴립스에서 제안되었던 Cycle Self-Training for Domain Adapt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는 칭화대에서 제안이 되었고요. 센트리에서 앞서 보았던 대로 노이즈 수도 레이블들이 이제 뽑히는데 그것을 개선시킬 능력이 부족했던 점이 이제 센트리 알고리즘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사이클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연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사이클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연구는 줄여서 CST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CST의 인트로덕션에서는 기존의 셀프 트레이닝 방식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테크닉들의 한계점을 좀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술했던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이 세미나 인트로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른 하나 더 강조드릴 것이 있다면 이 인트로덕션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해당 저자들은 실제 타겟 도메인의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 디스트리뷰션과 수도 레이블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스탠다드 셀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뽑아낸 수도 레이블입니다. 이 수도 레이블의 이제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을 비교하는 어떤 지표를 통해서 얼마나 수도 레이블이 레이블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한가를 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요 디스턴스는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라고 있는데 제가 편의상 TV 디스턴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V 디스턴스는 결국에는 이 실제 레이블 디스트리뷰션과 수도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잴 수 있는 지표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수도 레이블을 뽑았을 때 이가 얼마나 틀리는지는 레이블 디스트리뷰션과의 차이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이 TV 디스턴스가 어떤 에러 레이트의 로얼 바운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 디스턴스보다 이 에러가 더 줄어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보았을 때 실험적으로 저자들은 그러면 우리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런 디스턴스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에러 레이트가 줄어들고 정확한 수도 레이블을 뽑히길 원할 텐데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돌려보니까 요 TV 디스턴스라는 것이 어느 순간 학습 초중반쯤에 0.26쯤으로 수렴을 하더랍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 실험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수도 레이블은 0.26 이하로 더 에러 레이트가 줄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수도 레이블의 정확도가 0.74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우리가 학습을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요 타겟 도메인에 대한 성능이 0.74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좀 큰 한계점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은 denoising ability of store labels is needed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noising ability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뽑아내는 이 수도 레이블이 굉장히 노이지하고 더 이상은 뭐 성능을 개선시킬 여지가 없음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더 개선시키고 훨씬 더 정확한, 그러니까 노이지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고 릴라이어블한 수도 레이블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원본 타겟 데이터를 넣었을 때 뽑아낸 그 수도 레이블 값이 노이지하다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센트리랑은 좀 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노이즈한 수도 레이블들을 리파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수도 레이블이 이제 왜 노이즈한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도 레이블을 이렇게 뽑아냈을 때 이 수도 레이블을 뽑는
클래시파이어는 기존에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으로 학습되었던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클래시파이어를 편의상 소스 클래시파이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블드 소스 도메인을 통해서 X에서 Y를 매핑하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스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타겟 데이터에 대한 프레딕션 값을 뽑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겟에 대한 프레딕션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소스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CST의 저자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타겟 도메인에 좀 더 적합하게 설계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좀 더 타겟 프레딕션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겟 스페시픽 클래시파이어를 그럼 어떻게 구축하느냐? 왜냐면 우리는 Y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Y 데이터 대신에 이제 당연히 이제 수도 레이블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일단 요 타겟 클래시파이어는 앞서서 추출했던 요 표현 벡터를 타겟 데이터에 대한 표현 벡터를 그대로 입력해서 타겟 도메인에 대한 프레딕션을 일단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스 클래시파이어에서 추출했던 요 타겟 프레딕션을 뭐 이를테면 픽스 매치 테크닉이나 뭐 여러 가지 셀프 트레이닝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도 레이블링을 하고, 요 수도 레이블을 기반으로 타겟 도메인을 이제 타겟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킴으로써 이제 타겟 도메인에 적합하게 설계된 어떤 분류기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요 수도 레이블이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형성되었기를 바랍니다. 요 타겟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클래스로 우리가 예측을 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다라는 것의 의미는 요 소스 도메인에 적합하게 설계된 요 소스 클래시파이어가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것은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일반화 가능한 혹은 전이가 가능한 트랜스퍼러블한 제너럴라이제이블한 그런 피처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지금 모델이 예측을 수행했다는 의미입니다.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이런 예측 결과가 굉장히 incorrect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요 타겟 프레딕션, 타겟 도메인에 대한 Y 값이 없으니까 요 타겟 프레딕션이 정말 맞는지 혹은 이게 useful한지 harmful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바꿔서 아이디어를 한번 전환시켜볼까요? CST의 저자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소스 클래시파이어가 그 분포가 다른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을 잘하길 바라지 않느냐. 그렇다면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적합하게 이제 설계된 요 타겟 클래시파이어도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예측 결과를 형성하길 바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타겟 그 스페시픽 클래시파이어가 이렇게 프레딕션 값을 뽑아내게 되고요. 요 프레딕션 값 역시도 타겟 도메인에 적합하게 설계된 분류기가 뽑아낸 예측이기 때문에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 틀릴 수도 있고 혹은 제너럴라이저블한 피처에 집중을 해서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잘 예측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 도메인의 경우에는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타겟 스페시픽 클래시파이어가 내뱉은 예측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스 도메인의 어떤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된 클래시파이어가 타겟 도메인에 유효하길 바라는 것처럼 타겟 도메인에 적합한 클래시파이어가 소스 도메인에 만약에 유효하다면 우리는 제너라이저블한 피처를 에 집중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아이디어를 전환시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CST 저자들은 학습의 목적은 이런 타겟 클래시파이어로부터 뽑아낸 소스의 수도 레이블을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좀 인포메이티브하게 만들자. 즉 타겟 클래시파이어가 소스를 잘 예측하도록 만들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표현 벡터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트랜스퍼러블한 피처에 집중을 하게 될 테고 노이즈한 타겟 수도 레이블이 자연스럽게 이제 리파인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 피처 익스트랙터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에서 점점 일반화 가능한 특징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여기 소스 클래시파이어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반화 가능한 특징들 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리고 요 표현 벡터 자체, 그 이유는 요 표현 벡터 자체 내에서 그런 일반화 가능한 특징들이 많이 풍부하게 생성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요 CST의 주요 알고리즘의 어떤 핵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 모델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소스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서 소스 클래시파이어를 구축하죠. 소스 클래시파이어가 구축되는 방식은 소스 도메인에 대한 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에 적합하게 설계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소스 클래시파이어에서 뽑아낸 수도 레이블을 기반으로 이렇게 그 어떤 이미의 이제 로스, 뭐 이를테면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프레딕션이 수도 레이블과 정말 잘 가깝도록 일종의 어떤 지도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요 타겟 클래시파이어에 적합한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너럴라이저블한 피처를 더 생성해내고 모델이 그런 피처들에 집중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 타겟에 적합하게 설계된 클래시파이어가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수행을 하고 그 소스 이 프레딕션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별해내기 위해서 실제 소스의 y값과 비교를 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리버스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저자들은 리버스 스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에서 수도 레이블링을 해서 셀프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 하나와 소스에서 프레딕션을 뽑아서 소스의 수도 레이블을 잘 예측하도록 만드는 그런 셀프 트레이닝 과정 하나라고 하여서 셀프 트레이닝이 반복된다라고 해서 사이클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요런 아이디어가 참 굉장히 흥미롭지만 사실 이런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요 리버스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로스를 우리가 그 타겟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타겟 클래시파이어가 잘 맞추게 하게끔 하는 이 로스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이 추정되는 타겟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미터는 사실 요 수도 레이블을 잘 맞추는 방향으로 이미 학습된 아주 최적화해서 그 수도 레이블을 잘 맞추도록 학습된 파라미터를 필요로 한다라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요 타겟 클래시파이어도 최적화를 해야 되고 요 리버스 셀프 트레이닝 과정도 최적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런 옵티미제이션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요 상황 자체를 우리는 바이레벨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풀어야 된다라는 말로 문제 상황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풀기가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ST의 저자들은 요 MAML이라는 선행 연구가 2차 미분을 수행했던 것처럼 좀 복잡하게 최적화를 시켰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Analytical Form of Target Classifier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Analytical For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원래 기존에 생각했던 복잡한 방식보다 더 간단한 방식의 뭔가 최적화 메소드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애널리티컬 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애널리티컬 솔루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직접 클로즈드 폼의 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이제 그 정의를 적어 놓았고요. 훨씬 더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이 최적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과 비교를 했을 때 더 간단해지느냐 하고 보았더니 모델 어그노스틱 메타러닝이라는 메타러닝 계열의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어떻게 잘 변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2차 미분 과정을 필요로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계산 복잡도가 높고 높은 차원의 정보를 필요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CSD 저자들은 애널리티컬 솔루션을 어떻게 끌어냈는가 해서 보았더니 본 논문에서는 리치 리그레션에서의 애널리티컬 솔루션을 이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치 리그레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마인드만 드리자면 우리의 목적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설계가 되겠죠. 우리는 파라미터를 이제 찾고 싶은데 그 y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y와 모델과 이제 입력 x를 넣어서 나온 그 아웃풋 간의 차이가 scared difference가 요 차이라고 하면 scared difference를 말하는 거겠죠. 요 제곱차가 가장 적어지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고 싶은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regularization 파라미터를 함께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목적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파라미터 자체를 요런 방식을 통해서 두 번째 공식을 통해서 추정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치 리그레션의 폼을 이용해서 CST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타겟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미터를 찾느냐라고 해서 보았더니 요 파이로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된 그 피처 익스트랙터가 내놓은 그 표현 벡터가 요 타겟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미터와 그 잘 이제 계산이 되어서 우리가 추정되는 그 아웃풋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원활 인코딩된 수도 레이블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 기존에는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등을 사용을 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파라미터 값을 최적화시켰지만, 우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스케일드 디퍼런스를 통해서 그 값을 파라미터 값을 추정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타겟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그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면 앞서서 보았던 복잡한 바이레벨 이렇게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최적화된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논문에다가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옵티미제이션이 진행이 되고 서머리를 드리자면 컴플리트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forward 스텝, 수도 레이블을 뽑아내는 과정과 리버스 스텝, 그 타겟 클래시파이어를 추정하고 이 타겟 클래시파이어가 소스에 대해서 잘 이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텀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각자 피처 익스트랙터와 이제 소스 클래시파이어도 이렇게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적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요 L 그리고 요 empirical distribution P에 대한 수식들은 다 이제 소스 도메인에 대한 지도학습 로스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7번 수식의 두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그 리버스 셀프 트레이닝 수식이 되겠죠. 근데 요 7, 8번 수식의 요 마지막 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로스 텀이 붙어 있습니다. 요 로스텀 같은 경우에는 찰리스 엔트로피에 대한 수식을 의미를 하는데요. 요 찰리스 엔트로피는 우리가 셀프 트레이닝과 같은 준지도 학습 테크닉을 적용하고자 할 때 준지도 학습에서는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죠. 특히나 수도 레이블링을 뽑을 때 컨피던스 매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엔트로피를 잘 미니미제이션 해주는 그런 테크닉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기존에 활용했던 그런 엔트로피는 깁스 엔트로피라고 하여서 우리에게 친숙한 방식의 그 엔트로피가 바로 그 깁스 엔트로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찰리스 엔트로피가 깁스 엔트로피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찰리스 엔트로피가 일반화된 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는 위에 보이는 이제 수식에 맞추어서 그 엔트로피 값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요 알파가 1이 되면 안 되지만 1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요 스탠다드 엔트로피, 우리가 원래 기존에 알고 있었던 깁스 엔트로피와 동일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깁스 엔트로피는 이 알파가 거진 1에 가까운 그런 고정된 값을 이제 산출하게 되었다면 요 찰리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에 따라서 엔트로피 정도를 이제 그림과 같이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걸 알파를 조절을 해서 우리가 엔트로피 정도를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민감도를 왜 조절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기존의 깁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컨피던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런 엔트로피에 대한 그 값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굉장히 강하게 그 제약을 걸어서 페널티를 굉장히 크게 주어서 컨피던트 값을 타번 컨피던스 값을 굉장히 높게 만들고 엔트로피를 매우 낮추려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기존의 깁스 엔트로피에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버 컨피던스 문제가 강화돼서 노이즈한 수도 레이블들이 더 많이 뽑히게 되는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버컨피던트한 현상 때문에 노이즈한 수도 레이블들이 막 많이 생성되는 부분을 완화하고자 이런 도메인이나 어떤 데이터셋에 적절하게 알파 값을 이제 찾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얼마나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런 페널티를 줄 것인가, 얼마나 컨피던트를 높이고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 플렉시블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엔트로피 수식이 훨씬 더 적합하다. 이 셀프 트레이닝 할 때는라고 그런 CST에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찰리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좀 더 좋은 품질의 수도 레이블을 만들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쭉 드리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CST라는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해 보면서 느낀 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CST는 앞서서 말했던 센트리와 대비를 해서 우리가 노이즈한 수도 레이블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서 정말 리파이먼트가 잘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요 타겟 클래시파이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요 타겟 클래시파이어는 사실 타겟 도메인에 대한 정보만 온전하게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타겟 도메인만이 가진 어떤 고유한 특성을 잘 녹여내서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설계된 스페시픽한 클래시파이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하면 이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타겟 수도 레이블에 가깝게 그 예측을 수행하도록 만드는데, 이 수도 레이블이 이미 소스 스페시픽 클래시파이어로부터 생성된 값이라는 점에서 이 타겟 클래시파이어는 사실 소스 도메인의 어떤 능력을 좀 따라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최적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리버스 셀프 트레이닝 과정 같은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하고자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이 타겟 스페시픽 클래시파이어를 구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소스 도메인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았을 때, 오히려 노이즈한 수도 레이블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강화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그 우려 사항이 좀 생기게 될 것 같다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CST랑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에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타겟 도메인에 대한 평균 정확도가 오히려 이렇게 급락하는 경향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셀프 트레이닝 내지는 이런 수도 레이블링 때문에, 노이즈한 수도 레이블 때문에 이렇게 정확도가 급락하는 것일까라고 궁금해서 이 셀프 트레이닝 계열이 아닌 다른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계열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들과 평균 정확도를 비교해 보니 DANN이나 CDAN 같은 어드버서리얼 계열의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비록 평균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타겟 도메인에 대한 정확도가 급락하는 문제적인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어떤 수도 레이블이 굉장히 노이즈하게 뽑혀서 이렇게 학습이 망가졌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도 레이블의 품질이 어떠한지를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에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배치 내에서 수도 레이블로서 그 활용되는 그 샘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뽑아보았습니다. 해당 CST는 픽스 매치를 이용해서 셀프 트레이닝을 수행했기 때문에 높은 컨피던스 값을 가지고 예측되는 타겟 샘플이 얼마나 되는지를 찍어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보면은 학습이 진행될수록 거의 대부분의 얼레이블 타겟 도메인이 샘플들이 높은 확신을 가지고 예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되는 수도 레이블 개수는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요렇게 굉장히 많은 이 수도 레이블 샘플의 어떤 어큐러시 자체는 60%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진 절반 이상만 간신히 맞추는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잘못된 수도 레이블을 지금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여전히 CST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리버스 스텝까지도 이제 CST는 노이즈 수도 레이블을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셀프 트레이닝을 역으로 거치는 그러한 방법론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도가 급락할까, 아직도 노이즈 수도 레이블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왜 이리 약할까를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이 컴포넌트의 효과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CST의 컴포넌트라고 함은 픽스 매치를
도메인을 베이스라인으로 하되 노이즈한 스토 레이블을 개선시키기 위한 리버 스텝,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이 리버 스텝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찰리스 엔트로피라는 테크닉을 활용을 해서 너무나 오버 컨피던트하지 않도록, 그래서 노이즈한 스토 레이블이 좀 덜 뽑히도록 하는 완화 효과를 가진 이런 세 가지 컴포넌트를 종합을 해서 총 CST라는 알고리즘이 구성되었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먼저 요 두 번째 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픽스 매치에서 찰리스 엔트로피를 결합한 의 결과가 실제 CST랑 대비를 했을 때 두 번째로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버스 스텝이 빠진다 하더라도 찰리스 엔트로피와 픽스 매치를 결합한 요 두 가지 컴포넌트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리버스 스텝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 찰리스 엔트로피가 빠지면 가장 낮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픽스 매치보다도 낮은 성능을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적절한 엔트로피가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리고 이게 찰리스가 아닌 깁스 엔트로피를 쓴 이제 리버스를 추가한 이 꼴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괄목할 만한 어떤 성능을 낼 수가 없구나라는 점을 미뤄 짐작컨대 사실상 CST의 성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요 리버스 스텝이 리버스 셀프 트레이닝, 그러니까 타겟 도메인이 소스에 대해서 적합하게 학습하는 방식이 그다지 노이즈한 스토 레이블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을 해당 실험 결과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겟 클래시파이어가 이미 소스 스페시픽한 어떤 그 클래시파이어가 산출한 수도 레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이 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소스 데이터에 적합하게 학습하는 방식, 즉 리버스 셀프 트레이닝이 오히려 그런 소스 도메인의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향 소스 도메인에만 스페시픽하게 있는 정보를 더 강화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ST에서는 너무나도 소스 스페시픽한 피처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전히 타겟 구조에 대한 정보를 온전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개선시킨 논문이 2023년 비교적 최근 유립스라는 좋은 학회에서 이제 또 제안이 되었는데 해당 논문은 Make the U in UDA Matter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난양공대와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에서 진행해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요 Make the U in UDA Matter라는 논문은 아이콘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제부터는 아이콘이라는 용어로 이 방법론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이라는 논문은 실험 섹션의 인트로는 아니고 이 실험 섹션에 아주 명시적으로 앞서서 보았던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CST라는 논문 내지는 요 픽스 매치라는 방법론은 타겟 도메인에 대한 정확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노이즈 수도 레이블들이 많이 뽑히고 있다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의 방법론은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 타겟 도메인에 대한 어큐러시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아이콘의 경우에는 CST가 이런 트랜스퍼러블하고 도메인 스페시픽한 두 가지 정보 중에서 어떻게든 트랜스퍼러블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 리버스 셀프 트레이닝 통해서 유도하기는 했지만 이런 도메인 스페시픽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거하지 못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소스 클래시파이어 내지는 소스 정보에 너무나도 의존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도메인 스페시픽한 정보에 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도메인 스페시픽한 정보를 소스 도메인 내에 있는 일종의 spurious correlation이라는 용어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purious correlation을 잘 없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방법론들이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주셨던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 개념이라서 제가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해당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스 도메인에만 있는 어떤 그 상관관계라고 하니 입력 데이터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특성인지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스 도메인이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0과 1이라는 숫자의 모양을 구분하는 그런 태스크를 진행하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0과 1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가 결정 경계를 다음과 같이 형성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입력 데이터의 특성이라고 하였으니 입력 데이터의 특성을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0이라는 클래스를 가지는 데이터셋은 상대적으로 좀 색깔이 어둡고 1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밝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타겟 도메인은 그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0이라는 클래스는 밝고 1이라는 클래스는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 타겟 도메인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만으로 학습한 이 분류기가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잘못 예측하는 케이스가 생길 것이라고 저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분류되는 샘플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하면 입력 데이터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사실 저희가 원하는 이상적인 분류기는 이렇게 0과 1을 잘 분류할 수 있도록 가운데에 형성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분류기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분류기,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기에 0과 1에서 얼마나 어둡고 밝은지보다는 0과 1이라는 어떤 모양 정보의 도메인에 상관없이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 정보에 모델이 집중했다면 이상적인 분류기가 이렇게 가운데서 형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의 모델은 사실 요 디지 쉐이프보다는 숫자의 색깔, 얼마나 어둡고 밝냐에 따라서 클래스를 구분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희가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만으로 분류기를 학습시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지는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숫자가 얼마나 어둡고 밝은 그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레이블이랑 마치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측에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입력 데이터의 특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레이블과의 가짜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spurious correla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상관관계라고 특히나 말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 도메인에만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나 소스 도메인에만 있는 가짜 상관관계의 모델이 편향돼서 이렇게 디지 컬러에 걸맞게 분류기가 형성될 경우에는 타겟 도메인 예측을 부정확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분류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음영 부분만을 잘못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상관관계에 아주 강하게 편향돼서 분류기가 형성될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잘못 클래스를 타겟에 대해서 예측을 거의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됐던 부분들은 잘못 예측했는데 심지어 컨피던스까지 높은 그런 샘플들로 그런 샘플들이기 때문에 수도 레이블을 뽑을 때 있어서 특히나 어, 셀프 트레이닝 방식을 택하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습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소스 도메인의 정보에만 의존해서 분류기를 우리가 형성을 하면 안 된다. 특히나 셀프 트레이닝 계열의 방법론들은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의 예측값을 뽑아내는데 그렇게 되면은 노이즈와 수도 레이블을 뽑힐 확률을 아예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겟 스페시픽 클래시파이어를 만든다 하더라도 타겟의 고유한 정보를 완전히 모델이 잘 이해하게끔 학습을 수행을 하여야 좋은 수도 레이블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타겟 도메인에 대한 내재적 특성만을 온전하게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학습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레이블이 없는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그런 구조적 정보를 잘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본다면, 클러스터 어썸션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클러스터 어썸션이라는 것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데이터가 비록 레이블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샘플들은 이렇게 하나의 군집으로 비슷비슷하게 뭉쳐져 있다라는 어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 도메인이 비록 레이블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클래스 정보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것은 클러스터 어썸션으로 인해서 세임 클러스터에 있는 샘플들이 같은 클래스를 공유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 어썸션에 의해서 이제 클러스터 정보를 통해 어떤 타겟에 걸맞는 분류기를 긋는다면 뭐 요런 방식으로 분류 빨간색 다음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직선과 같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겨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논문이 제목이 Make the U in UDA Matter이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U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얼레이블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런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타겟 도메인의 구조를 고려한 디시전 바운더리와 그 소스 도메인을 고려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모두 다 종합을 한다면 충분히 이상적인 분류기를 만들어내는데 더 이상적인 분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파란색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았을 때 저자들은 이러한 이상적인 분류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consistency를 유지하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클래시파이어가 소스 도메인의 레이블 정보도 잘 맞추고 타겟 도메인에 있는 일종의 레이블 정보, 즉 클러스터 정보도 잘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레이블 정보를 잘 유추할 수 있게끔 일관된 결과를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일관된 어떤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각 도메인에 특화된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에 덜 의존해서 좋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일관된 예측 결과를 잘 출력한다라는 의미에서 컨시스턴시라는 용어를 통해서 해당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컨시스턴시만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특정 도메인,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스포레스 코릴레이션이 매우 매우 강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습 초반에 만약 타겟 도메인에 대한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 정보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이런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형성된 디시전 바운더리 좀 의존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요 두 가지 디시전 바운더리 모두 다 고려하는 과정에서 타겟 샘플에 대해서 좀 잘못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를 가진 데이터셋이 있을 때는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인베리언스라는 개념을 들고 와서 이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이 매우 강한 경우에 이런 도메인에 많이 이제 학습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타겟 도메인의 구조를 잘 반영해서 좋은 예측 분류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equal status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불변성, 도메인별로 모든 기회가 다 변하지 않고 동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invariance라는 개념을 들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콘이라는 알고리즘의 최종적인 골은 소스와 타겟 모두에서 일관적인 예측 결과를 출력하고 더불어서 최적의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다 정확한 예측을 보일 수 있는 consistent하고 invariant한 클래시파이어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적인 오브젝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consistent classifier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한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예측값의 유사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일관된 예측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즉 BCE 로스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D는 소스나 타겟을 의미하는 도메인 정보이고 F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예측 클래시파이어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BCA 로스의 꼴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요 B의 경우에는 우리의 실제 Y 값, 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1 아니면 0의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것은 이제 어떤 특정 샘플에 대한 레이블 값이 여기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인데 해당 로스를 보니까 하나의 샘플이 아니라 두 개의 샘플이 지금 로스를 계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i와 j라는 인덱스를 가진 샘플 페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양 옆에 그 예시를 그려놓았습니다만은, 왼쪽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까만색 배경의 시계가 xi고, 회색 배경의 시계가 xj라고 한다면, 두 샘플 페어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만일 같은 클래스를 공유하면, 척 봐도 알람 클럭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클래스라면 이 초록색 부분이 계산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클래스가 다르다면 이렇게 주황색 부분이 계산되는 방식으로 로스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로스가 산출되면 같은 클래스를 공유하면 좀 더 유사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성이 낮아지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좀 익숙한 컨트라시블 러닝의 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클레어 같은 컨트라시블 러닝은 비슷한 같은 샘플에서 나온 그 어그멘테이션끼리는 이제 유사성을 극대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죠. 그리고 스펄콘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유사성을 조절하고요. 그래서 이런 컨트라시블 러닝의 꼴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계산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샘플 페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 예측값의 유사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요 예측값은 어떻게 계산되느냐라고 보면은 요 예측값이 x가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거쳐서 나온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두 개를 이렇게 내적하는 형태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측값이 서로 이 시밀러리티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낮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수행이 되겠죠. 그리고 B는 얘가 같은 클래스인지 혹은 다른 클래스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 펑션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에서는 이 샘플 페어가 실제 레이블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레이블이 같은지 아닌지를 통해서 아이덴티티 펑션을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같은 클래스면 1 아니면 0이 되겠죠. 근데 타겟 도메인의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를 추론하는 것이 클러스터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G라는 X가 G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어떤 값이 클러스터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 G라는 것은 Rank Statistics 알고리즘을 통해서 클러스터링하는 네트워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Rank Statistics라는 것은 클러스터링을 하는 알고리즘의 일종이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KNN 같은 그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클러스터링이기 때문에 학습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클러스터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이 G란 네트워크를 통해서 0과 1, 내지는 2, 3이라는 어떤 클러스터 정보를 추론하게 되면 이것을 레이블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BC 로스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 이걸 제가 form of contrastive loss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기존의 contrastive learning과 그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를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해당 논문에 대해서 이 뉴립스는 오픈 리뷰가 제공되는 학회잖아요. 그래서 오픈 리뷰를 쭉 보았더니 한 리뷰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굉장히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하일리 시밀러한데 무엇이 어떤 디퍼런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가 디스커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학습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도메인 어댑테이션 알고리즘들이 이미 22년이나 23년 굉장히 최근에 제안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묻자
저자들이 이에 대해서 대답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을 컨트라스트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소스 도메인으로 훈련된 소스 클래시파이어로부터 그 추론된 수도 레이블을 가지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겟 도메인이 정말 같은 레이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 정보를 소스 클래시파이어에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저자들은 그런 경우에는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에 이제 그 굉장히 편향되어서 잘못된 예측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보았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고 클러스터 레이블을 이용해서 그 타겟 도메인의 레이블을 추론한다는 점이 기존의 방법론들과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타겟 도메인의 어떤 고유한 분포 정보를 우리가 모델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을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 아이콘 논문의 가장 주요한 컨트리뷰션 중 하나는 이 타겟의 고유 정보를 잘 고려했다라는 점이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베리언트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컨시스턴시와 인베리언스를 모두 고려했기 때문에 인베리언트 컨시스턴시 러닝이라고 하여서 아이콘이라는 제목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콘의 전체적인 오브젝티브 펑션은 다음과 같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설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두 가지 텀은 셀프 트레이닝 테크닉이죠. 레이블 데이터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고 얼레이블 데이터로 셀프 트레이닝, 그러니까 수도 레이블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추가 텀이 모두 다 셀프 트레이닝의 계열의 준지도 학습의 방법입니다. 그에 더해서 노이즈한 수도 레이블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어떤 컨시스턴시와 관련한 요 앞서서 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텀을 추가하였고요. 근데 여기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 그냥 바로 요 오브젝티브 텀을 바로 미니미제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 제약 조건을 통해서 F를 추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 F에 대한 제약 조건이 바로 인베리언스한 결과를 낼 수 있는 invariant classifier를 구축하는 어떤 조건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제약 조건을 해석해 보면 요 F 클래시파이어는 소스와 타겟 모두에 대해서 앞서서 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분류기 집합에 속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자면, 만일 이렇게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이 강한 경우에는 학습 초반에는 클러스터 정보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타겟에 대해서 그래서 요 타겟 클래시파이어의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제 그어지는 과정에서 소스 디시전 바운더리에 너무 이제 좀 편향돼서 그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컨시스턴트한 클래시파이어는 좀 잘못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인베리언트한 클래시파이어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스 코릴레이션에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분류기를 학습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요런 제약텀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타겟의 고유한 군집 구조를 학습하지 못했으니까 얘에 대해서 잘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인베리언스한 텀이 바로 타겟의 군집 구조를 반영해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텀이라고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학습 초반에 이렇게 요 소스 도메인에 대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만 너무 잘 최소화하고 요 두 번째 정보는 잘 무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혹은 그 반대이거나요. 그래서 어떤 로스 값이 굉장히 특히 뭐 소스나 타겟에 대해서 로스 값이 특이하게 큰 경우에는 해당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모델이 더 집중을 하게 될 테니까 학습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완화하고자 모두 다 동등하게 어떤 한쪽 도메인에 대한 BC 로스 정보에만 쏠리지 말고 모든 정보를 다 균등하게 고려해서 인베리언트한 클래시파이어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점이 이런 제약 조건이 바로 어, 인베리언트한 클래시파이어, 즉 소스와 타겟 모드의 구조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제약 조건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기는 하지만은 이 역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레벨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F를 찾는 과정이 요
그 세타로 그 파라미터라이즈 된 그 피처 익스트랙터를 찾는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요 로스, 위 로스를 통해서 피처 스페이스를 한번 개선하고 나서 다시 한번 F를 찾고 F를 찾았으면 또 다시 피처 스페이스를 개선하고 요런 과정들이 자꾸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프랙티컬하게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 제약 조건을 아예 로스 텀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로스 텀은 이렇게 아래에 보여지는 요 로스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미니미제이션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 CST랑은 좀 다른 접근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유사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CST는 니치 리그레션의 어떤 로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찾았는데 아이콘은 렉스 로스라는 선행 연구에서 제한된 기존의 손실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렉스 로스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해당 로스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제너럴라이제이션과 같은 분야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관련해서 이제 제한된 로스이고 그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좀 사담을 좀 잠깐 하자면 아이콘이란 논문 자체가 기존 도메인 어댑테이션 논문에서 그 제한된 알고리즘들을 많이 반영했다기보다는 DG나 아니면 OOD 제너럴라이제이션 쪽에서 연구되었던 알고리즘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컨시스턴시나 인베리언트 클래시파이어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사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아이디어 중 하나고요. 요 렉스 로스도 그 분야에서 제한된 그 손실함수이죠. 그래서 리스크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그 준말로 렉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엇을 초월하느냐라고 한다면 도메인 간의 편차를 초월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메인 간 편차라고 함은 도메인 스페시픽과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피처가 있다고 하였을 때 도메인 스페시픽한 피처를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특성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이제 도메인마다 환경이 다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것은 원인적인 특성이고 이를테면 앞서서 보았던 디짓의 모양 정보 있잖아요. 그것에 기반한 예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한마디로 도메인 간의 편차를 초월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 렉스로스, 도메인별로 어떤 맥스 값과 민 값의 리스크의 맥스와 민 값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편차가 커지지 않고 모든 도메인의 정보를 다 균등하게 반영함으로써 어떤 원인적인 특성에 더 기반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첨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환경적인 특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DG나 OOD 제너럴라이제이션 연구들은 도메인이라는 용어보다는 environment라는 용어로 이런 도메인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용어로 도메인 대신 어떤 환경이라는 용어로 그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환경적 특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원인적 특성은 환경이랑 관련 없이 X에서 이제 Y를 진짜 매핑할 수 있는 실제 원인이 되는 그런 피처, 커절 피처라고 하여서 원인적 특성이라고 말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연구를 잘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잠시 첨언을 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렉스로스의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특정 도메인에서 손실이 좀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에는 다른 도메인의 학습에 좀 방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제약 그 한계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렉스로스의 변형으로서 베리언스 리스크 익스트라폴레이션 로스가 제한되었습니다. 한 논문에서 제한되었고요. 그래서 그 같은 저자들이 이 VREX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좀 프랙티컬하게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와 민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레인지 정보보다는 이런 분산값을 고려해서 모든 도메인의 리스크의 분산이 달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분산 정보가 균일하도록 제약 조건을 검으로써 우리가 커잘 피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이 논문을 좀 레퍼런스로 달아놓은 이 논문 정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콘의 저자들은 본인들이 렉스로스를 이용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는 VREX 로스를 이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VREX 로스를 이용한 어떤 프랙티컬 임플리멘테이션을 진행하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오브젝티브 로스는 다음과 같이 산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설명을 잠깐 못 드렸는데 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수식에서는 제가 앞서서 설명한 장표에서는 네거티브 값이 붙여져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논문에서 네거티브 값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최적화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해당 논문에서 설명한 최적화 방식과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타이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네거티브 값이 붙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오브젝티브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런 BC 로스와 이 베리언스, BC 로스 간의 베리언스를 잘 균등하게 맞추는 그 과정이 컨시스턴트와 인베리언트를 강제하는 텀이다. 그리고 요 두 가지를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노이즈한 수도 레이블들을 잘 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앞서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콘이라는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을 해봤을 때, 오피셜 코드를 보았을 때, 앞서서 쭉 설명했던, 그리고 논문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요 로스들 외에도 사실은 최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로스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클러스터링을 잘하기 위한 로스,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 소스 클래시파이어로부터 뽑은 수도 레이블로 셀프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얘는 그냥 뭐 이를테면 뭐 픽스 매치와 플렉스 매치 같은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셀프 트레이닝 계열의 로스는요. 근데 타겟의 어떤 클러스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셀프 트레이닝 로스도 함께 더 추가를 해주고요. CST에서 제안했던 찰리스 엔트로피 로스도 추가를 해주고 또 이퀴베리언스라는 로스라는 그 추가적인 로스도 데이터셋에 따라서 추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보면 한 7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의 로스가 한 번에 추가돼서 데이터셋을, 요 학습 알고리즘 을 최적화하는 데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로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최적화하는 데 좀 유리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사실 어떤 컴포넌트들이 진짜 아이콘의 성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동작하는지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CST와 마찬가지로 제가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아이콘의 저자들은 빨간색으로 강조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온,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려온, 이 로스들에 대해서만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숨겼지만 실제 구현되었을 때는 필요로 했던 여러 가지 로스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보았던 픽스 매치, 셀프 트레이닝, 컨시스턴시, 인베리언스 모두를 합쳤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앞서 CST에서 보았던 것처럼 찰리스 엔트로피 로스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고 뭐 이를테면 클러스터링 정보를 활용했던 요 부분들이 그 정말 최적화를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도 이 로스에 대해서는 잘 그 논문을 더 읽어보아야 하겠지만은 이제 특정 데이터셋에 따라서는 이를테면 비주얼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해당 로스를 적용해서 알고리즘을 최적화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주얼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기록했는데 이 성능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보면은 이런 로스가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쭉 설명드리면서 아이콘이 어블레이션 스터디 외에도 좀 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기존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즉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대상으로 한 그 DA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오피썸이나 비주얼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같은 두 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콘은 와일즈라는 어떤 대규모 데이터셋을 잘 사용되지 않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실험을 돌렸는데요. 이 와일즈는 8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꽤나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와일즈 데이터셋의 8개 데이터의 특징은
비단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나 아니면 뭐 그래프 데이터셋, 몰큘러 그래프 데이터셋도 함께 포함될 정도로 다양한 모달리티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불어서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리그레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이 다양한 태스크도 수행이 되는 것이니 아이콘 저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의 알고리즘은 단순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달리티와 다양한 태스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범용적인 방법론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달리티가 다른 만큼 백본들도 다를 텐데요. 제가 자세한 백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PPT에 쭉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다만 주요하게 제가 살펴보고 싶었던 부분을 바로 이 포버티 맵과 오집이라는 데이터셋, 이 몰큘러 그래프 데이터셋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은 뭐 이를테면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이닝된 레즈넷이나 아니면 뭐 텍스트 데이터로 이미 잘 훈련된 디스트리버트 같은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성 이미지나 몰큘러 그래프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어서 레이블이 있는 소스 데이터 셋으로 이미 사전학습시킨, 소스로 사전학습시킨 모델을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로 이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주요하게 고려하는지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이 바로 요 와일드 데이터셋에 대한 페일러 케이스로 기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페일러라 함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효과, 즉 아이콘이라는 방법론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거나 혹은 굉장히 미미하게 효과를 낸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 성능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지 않은 두 가지 데이터셋을 보니까 해당 데이터셋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소스 도메인으로 프리트레인드 되었던 이 데이터셋들이 특히나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우리가 소스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과정에서 이미 도메인 스페시픽한 정보에 너무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셋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런 공교롭게도 해당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소스 정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앞서서 가장 첫 번째 알고리즘인 센트리를 설명할 때도 그 센트리 알고리즘이 소스 도메인으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로 어댑테이션을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트리라는 어떤 알고리즘의 성능이 저하되는 원인 중 하나가 소스 도메인으로 사전 학습이 되었으니 이런 정보에 너무 편향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이즈 앤 스토 레이블이 너무 많이 뽑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사항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제 어떤 우려가 단순히 기후가 아니라 이런 페일러 케이스를 통해서 아 진짜 소스 도메인의 특성에 너무 바이어스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좀 방지를 해야겠구나라는 점을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길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번 세미나를 찍었을 때 주제를 셀프 트레이닝을 통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을 찍었죠. 그랬을 때 이 방법론들의 모든 목적은 릴라이어블한 타겟 스토어 레이블을 어떻게 생성해낼 것인가로 귀결된다고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세 가지 연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센트리는 어그멘테이션 된 샘플과의 예측 일관성을 높이는 방식 릴라이블 타겟 수도 레이블을 뽑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중간중간에 이제 노이즈 앤 수도 레이블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리파이먼트 할 수 있는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를 반영해서 동시대에 진행된 CST라는 연구에서는 그렇다면 요런 리파인먼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타겟 스페시픽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이것이 소스 도메인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만드는 리버스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테크닉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좀 더 제너럴라이저블한 피처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수도 레이블이 중간중간 개선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만 그 타겟 스페시픽한 클래시파이어를 구축함에 있어서 타겟 도메인의 고유한 분포 정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최근에 아이콘이라는 알고리즘에서는 이 타겟 도메인의 고유한 구조적 정보를 잘 활용해서 좋은 수도립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좀 집중했던 것은 제가 직접 논문을 읽고 실험을 돌려가면서 이런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좀 짚어보자라는 취지로 세미나를 찍었습니다. 왜냐면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관심 있는 연구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로서 연구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단순히 이 페이퍼들을 리뷰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페이퍼들이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논문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선행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한계들에 대해서도 좀 쭉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고, 우린 향후 어떻게 알고리즘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타겟에 대한 예측값을 뽑아낼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 세미나가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긴 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세미나들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전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